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표를 세운 상장사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억 30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고칠 수 있게 됩니다. 대출 한도를 정할 때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물가지표 PCE 물가지수가 오는 29일 발표됩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 상승폭이 2배 넘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그동안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주가 부양 대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자발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낸 상장사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오는 6월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조현 기자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율성과 인센티브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앞선 일본 사례처럼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페널티를 주지 않고 기업들의 자율적 기업 가치 제고 문화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오는 7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기업들은 연 1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공시하게 됩니다. 기업 스스로 현재의 주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하고 중장기 자본 효율성 목표치를 설정해 이를 달성할 구체적인 경영 전략이나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인센티브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과 함께 우수기업 표창 수여,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입니다. 기업가치 우수기업과 저평가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도 시작됩니다. 수익성과 시장 평가가 우수한 기업과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펀드를 올해 안에 출시하고 연기금 등의 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합니다. 우리 증시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지난 2021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3,300포인트를 넘어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시장으로. 다만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10곳을 매년 선정해 표창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등 5종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시장이 주목했던 세제 혜택이나 세무조사 유예 등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투자와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정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지원안이 마련되든지 여부와 여기에 기업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성패가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큰 틀은 나왔는데 문제는 강론입니다. 그런데 발표에 급급했던 건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법인세 감면처럼 기대를 모았던 혜택들은 모두 이 발표가 총선 이후로 밀렸습니다. 이 파격적인 당근이 더 필요한데 문제는 총선 결과에 따라 지금 거론되는 혜택들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전민정 기자입니다.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엔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정 지원 인센티브도 담겼습니다. 매년 우수기업 표창을 통해 모범 납세자 선정과 같은 세정 우대 혜택을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초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 그리고 상속세 인하와 같은 세제 인센티브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 지원안엔 빠졌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밸류업 지원 방안은 오늘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늦어도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까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 환원에 나선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새 혜택을 내놓겠다는 계획. 배당 세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배당 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만큼의 당근책이 담길지는 의문입니다. 커지는 세수 공백 우려에 현실적으로 파격적인 감세안이 나오기 어려운 데다 결국 세법을 고쳐야 하기에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동력이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감세라든지 배당소득세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 기업들 혜택을 많이 주는 아닌 거라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정 우대 수준의 지원만으론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사실상 역부족이라는 지적. 밸류업 대책이 총선을 앞둔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란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기대에 못 미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상당합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이 저PBR 테마가 엄청난 변동성에 휩싸이면서 이 투자 전략 세우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최민정 기자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9명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설문에 응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9명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되자 저PBR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한 후 코스피는 8% 넘게 상승했는데 저PBR주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코스피는 최대 2,560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이들은 한 목소리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높았던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PBR 종목의 무작위 상승 구간은 종료에 가까워졌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증시의 레벨업을 위해선 소액주주 이익 강화, 지배주주의 상속세 인하,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세 인하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센터장들은 저PBR주가 숨고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AI를 비롯한 성장주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익으로 연결되는 거라서 이런 AI 반도체와 관련된 하나의 축은 올해 내내 가져가야 되는 건 맞고요. 소외가 되어 있었던 업종도 좀 볼 타이밍은 되지 않았나. 우선 방산 원전 이런 쪽도 한번 봐보자.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정부가 단기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이어간다고 발표한 만큼 향후 국내 상장사들이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관심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전략이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그런 어떤 추세를 좀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강현기 주식전략 파트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파트장님 먼저 오늘 어제 정부 발표를 앞두고 이제 어지간한 곳보다 우리 주식시장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우리 시장 환경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저희 한국 시장 펀더멘탈이 회복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한국 주식 시장은 근본적으로 글로벌 재고 순환 사이클하고 많이 연동이 돼요. 이러한 글로벌 재고 순환 사이클을 가늠할 수 있는 건 PMI 지표죠. 네. 요즘 PMI 지표들이 아주 순환적인 저점에서 반등합니다. 이게 차후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 그럼 이제 비용이 떨어지죠. 그리고 경기 회복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요. 네. 그러면 기업 실적 회복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마도 펀더멘탈 회복 과정이니까 저희 시장은
여러 다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포함해서 이슈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바람직하죠. 다만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은 부수적인 동력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은 펀더멘탈 회복 국면이고 이러한 부수적인 동력에 대해서 다소 실망이 나왔더라도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역시 펀더멘탈 회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투자 전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저 PBR주 오늘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을 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오를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과거 사례를 쭉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면 네. 펀더멘탈 회복 국면에서 가치주는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상대 강세를 유지해요. 극단적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소식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균 회기로 올라가는데 지금은 앞서 근거 도표도 보여드렸듯이 펀더멘탈 회복 국면입니다. 그리고 가치주가 강세를 보인 건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월 그 이후로도 가치주 강세 확률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치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접근해야 될까 이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가치주는 저평가 매력 물론 이걸로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네. 이걸 넘어서서 또 다른 동력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잠재적으로 강한 동력은 저는 중국 부양책이라고 봅니다. 네. 요번에 중국이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낮췄지 않습니까? 부양책에 대해서 점점 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부양책을 했을 때 생산 활동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철강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부양책을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소비 심리가 나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화장품 위시에서 이게 여러 소비재들이 각광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크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중국의 부양책은 패턴이 있습니다. 미국이 긴축을 할 때는 중국은 부양책을 필요하더라도 최대한 자제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긴축이 종료되면 중국은 부양책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했어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돈 풀더라도 미국이 금리 올리면 돈 빼서 미국에 예금만 해도 됩니다. 네. 괜히 힘 빼지 말자 이거죠. 근데 올해를 보면 이제 미국은 올해 중반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중국은 부양책에 시동을 걸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중국의 정치 일정을 보면 이제 3월이 양회죠. 양회에선 보통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목표에 대해서 숫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정된 숫자를 바탕으로 4월부터는 실제 투자가 진행이 되고 5월에는 저희가 실물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중국의 부양책이 신뢰를 받는다면 3월 양회 전후 이 관련주들이 그리고 해당 모멘텀이 작동할 수 있겠죠. 이미 증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5년 만기 이 대출 우대금리부터 낮췄다는 건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뒀다는 거거든요. 네. 이 변화에 대해서 투자자분들도 기민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다듬어 가겠다는 계획인데 좀 어떤 내용,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저희가 주요국 주식 시장을 보면 이제 PBR, ROE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거 화면에도 나오는데 PBR이 높아지려면 ROE가 높으면 됩니다.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당기 순이익을 말하죠. 네. 미국은 PBR이 4배인데 ROE는 18%. 유로존은 좀 적정 가치로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평가된 건 중국인데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온 증거 화면에서 한국 어떻습니까? 저는 ROE 대비해서 PBR이 적정하게 보여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부분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정책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이러한 요소들은 저희가 한국에 상장된 여러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도 같이 나오고 투자자분들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평가된 가치주를 접근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영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이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색한 주주환원 배당인데 이 건설주를 보면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상장된 대형 건설사들이 번 돈의 절반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요 건설사들의 PBR, 이른바 주가 순자산 비율은 평균 0.4배. PBR이 한 배를 한참 밑도는데 기업의 시가총액이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망해도 보유 자산을 팔면 주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침체로 주가는 역대급 저평가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어째선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가 실적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주가 부양을 위한 노력마저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일본 주식시장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대형 건설사들이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번 돈의 절반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네콘이라 불리는 오바야시 구미, 시미즈건설, 타이세이건설의 최근 3년간 현금 배당 성향은 30에서 50%에 달합니다. EPC 기업, 우리로 치면 삼성 엔지니어링에 비유되는 JGC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면서 배당 성향이 10%대로 줄어든 대신 자사주 매입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배당 성향은 15에서 30% 사이로 일본보다 낮았고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은 DLENC 빼고 전무했습니다. 똑같이 실적이 저조해도 일본 건설사들의 PBR이 한 배에 육박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사들도 주주 환원율을 끌어올린다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점에 달한 원가 부담이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주주들에게 쌓아둔 돈을 돌려줄 때라는 겁니다. 부동산 PF 위기로 부실 공포에 휩싸인 국내 건설사 특성상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은행에 차입을 해서 진행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착공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분양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공사비는 회수가 되고 있는지, 그 사업장이 주거인지 비주거인지, 지방 사업장이 많은 건지, 거기에 따라서 위험도가 굉장히 틀려지는 거거든요. 건설사들이 역대급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떼고 국내 증시 재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기다리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 못한데요.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런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하더니 이 전거래일보다 0.77% 내린 2647선에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다가 오후에 외국인 홀로 1,2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공세에 등락을 반복하다 파란불을 켰는데요. 이번 밸류업 지원 방안에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 빠지는 등 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수준에 그치자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저PBR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2에서 3%대 하락됐고요. 한국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등 이 금융지주사를 비롯해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그리고 하나생명 등
보험 증권주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대치에 못 미친 정책 때문에 이 저PBR 업종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당분간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신증권 측은 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체질 변화를 모색해 나간다면 코스피 밸류에이션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그동안 이 저PBR주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갔고 금융주와 현대차의 배당 기준일이 오는 29일 집중된 만큼 배당락 이후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이 불가리아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불가리아 대형 원자력발전소 공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현대건설은 오늘 2.08%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즐로두이 원전단지 내 22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해당 원전이 불가리아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데 노후화 문제로 기존 원전이 폐쇄돼 새롭게 7, 8호기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오는 2035년 가동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원전 시공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가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현대건설만의 정확한 사업 규모는 4월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이 해외에서 대형 원전 사업 계약을 따낸 것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인데요. 현대건설의 최종 계약자 선정은 이 발주처인 불가리아 원자력공사와 협상을 완료하는 오는 4월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군사훈련 등의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됩니다. 이 서울 면적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이른바 강남 3구와 경기도 성남 분당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고칠 수 있게 됩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1억 300만 평, 339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관련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군 비행장 주변 해제가 전체의 85%를 차지하는데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용도 변경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셈입니다.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도 가능해 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산 비행장 주변만 141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될 것임을 언급하며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안, 홍성, 논산 총 3곳의 산업단지가 개발되는데 공사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필요한 시설들이 완비된 복합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획대로 실현될 경우 충남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만 24조 1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 1,000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산업단지가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대구와 서울,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최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형마트를 김예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형마트. 12년 만에 사실상 첫 일요일 영업을 맞아 마트를 찾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시민들은 주말에도 대형마트에 올 수 있어 편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너무 좋지. 우리가 물건 사는 것도 사지만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슬슬 돌아도 다니고 이러니까요. 훨씬 편하죠. 일요일 날 열려 있으니까
딴 데 우리 뭐 별로 갈 데 없거든. 실제 휴업일을 수요일로 바꾼 한 대형마트 점포의 월 매출은 5% 정도 더 높아졌습니다. 대형마트 인근 전통시장 분위기는 어떨까? 동대문구 청량리역 주변에는 대형마트 2곳과 함께 대규모 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재개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 시장은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마트가 문을 여는 날은 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못 느끼겠어요. 규제를 만들었던 2012년과 달리 지금은 대형마트의 영업 여부가 전통시장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휴업한 일요일은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와 생활 밀접 업종 매출이 더욱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골목 상권 보호라는 당초 법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보통은 그냥 배송을 시키죠. 쓱이나 뭐 이런 것들. 주말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을 가기가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접근성 자체가 서로 다른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가 사실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서울에서는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자율 휴무로 정하는 조례를 시행 중인 가운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관심입니다.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새벽 배송 등 신사업에 진출하려면 물류센터를 새로 짓는 중복 투자가 필요한 터라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규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배송 규제가 풀리면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사람은 획기적이죠. 결국에는 쿠팡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다만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골목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갈리며 관련 법 개정은 차일피일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